소녀는 밤새 뒤척이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거리 공연이 있는 날이면 집에 돌아와 씻을 여력도 없이 쓰러져 잠든 그였기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왜 자네는 신앙송인가? 노인의 말 한마디가 귓가에서 아니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2년 전 소년이 다니던 대학을 그만둔 계기는 다소 단순했다. 여느 대학생들이 그러하듯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관리에 충실했고 영어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원 공부도 병행하며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모처럼 가진 고교 동창과의 술자리가 다음날 리듬을 깼다. 기분도 전환하고 몸 상태도 추스를 겸 늦은 식사를 하고 가까운 영화관을 찾았다. 낮 시간이라 그런지 관객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거리에 벤치 하나 변변치 않은 도시에서 푹신한 좌석이 놓인 컴컴한 상영관은 잠시 쉬기에 나름 괜찮은 공간이었다. 충분한 사전 정보 없이 보는 영화는 주사위 던지기와 같다. 포스터 분위기만 기대어 영화 티켓을 끊었다가는 과대 포장된 명절 선물을 풀었을 때와 비슷한 실망을 맛볼 수 있다. 초반의 이색적인 풍광은 영화가 제3세계 예술 영화임을 감지하게 했다. 엄청난 스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미장센이나 눈요기 하자는 쪽으로 마음을 접었다. 주인공은 어딘가 무기력해 보였는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자신과 닮은 듯하여 소녀는 뒤늦게 몰입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의 꿈이 현실에 부딪혀 좌절되어 무너지려는 순간 영화는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었다. 항구 끝에서 나이든 사내는 주인공에게 참았던 재채기를 하듯이 다그쳤다.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도전하기에 왜 주저하는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주인공을 지켜보던 나이든 사내가 답답한 마음을 기어이 쏟아낸 것이다. 이런 감동적인 대사들은 영어보다는 제3세계의 언어로 들을 때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 때로는 낯설어서 더욱 설득이 되는 순간이 있다. 좌석에 눕다시피 비스듬히 앉아있던 소녀는 그 대사를 듣자마자 몸을 고쳐 앉았다. 웅병같이 우렁찬 심파적인 대사가 소년에게는 현자의 속삭임으로 들렸나 보다.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 갑자기 드는 이 물음에 사로잡힌 소녀는 엔딩 크레디트가 다 올라가고 극장 안의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도 한참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날마다 불면과 대화를 나누며 밤낮이 완전히 바뀔 즈음 소녀는 고교 시절 국어 선생님의 권유로 소월 전국 고교 신앙송대회에 나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주최 측이 정해준 소월의 시 중에서 단 한 편만 암송하면 되는 조건이라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시를 외우는 데는 단 이틀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시어를 소리로 내면서부터 외웠던 시어들이 이상하리만치
입안에서 헝클어지기만 할 뿐 자리를 잡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라도 외워서 선생님에게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때마다 모호했던 시어들이 길을 찾기 시작했다. 소년의 목소리는 너무나 딱딱하고 건조했기에 선생님은 특단의 조치로 클라이맥스에서 손을 가슴에 올렸다 내리라는 주문을 했다. 소년은 제스처를 로봇처럼 몸에 장착하기로 했다. 대회가 열리던 날 아침, 평소보다 무려 3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다. 심장이 터져버릴까봐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년에게 어머니가 청심환을 권했지만 입안에 남는 한약 냄새가 거슬려 거절했다. 대회 순서는 이름에 가나다 순이라서 다행히 매를 먼저 맞을 수 있었다. 앞 순서의 참가자가 낭송 중 시어를 잊어버려 한참을 머뭇하다가 포기하고 내려온 탓에 소년은 더욱 긴장이 됐다. 무대에 오르고 진행자가 스탠드 마이크의 높이를 고치는 동안 소년은 문득 넓은 평야가 떠올랐다. 수많은 양떼들이 자유로이 풀을 뜯으며 노니는 상상이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러자 오히려 차분해지면서 소년의 마음속에는 연습 때에도 가져본 적 없는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년은 빠르지 않게 시의 제목을 말했다. 3초 정도가 흐른 후 김소올이라고 또렷하게 말한 뒤 시선을 관객석의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 고정했다. 이상하게도 대회장의 공기는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한행 한행의 시어들을 편안하게 실어 청중에게 전달해 주었고 낭송 중에 우연히 마주친 심사위원의 시선은 소년에게 따뜻한 격려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년의 마지막 행시어를 내뱉는 순간 자신의 주위를 포근하게 휘감으며 감싸는 듯한 기운을 받은 소년의 얼굴에 이내 미소가 지어졌다. 무대 뒤편의 마지막 계단을 딛고 내려오자 그때서야 멈춘 태엽 시계가 살아난 듯 소년은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가벼운 포옹이 없었다면 바닥에 주저앉았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대회에서 2번째로 큰 상을 받았다. 소년은 무대 위에서 자신이 경험한 독특한 느낌들을 한동안 잊을 수가 없었다. 그 기억이 불현듯 떠오른 것이다. 소년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기 중에 틈틈이 신앙송을 자신의 SNS와 몇몇 대중적인 문화예술 공연 플랫폼에 선보였고 짧은 기간에 구독자와 조회수가 급등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소년은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다니던 학교마저 그만두고 신앙송 거리 공연에 전념하게 된 것이다.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나서 커튼을 젖히자 베란다에 방치해둔 구아바 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소년은 머리맡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쥐고는 며칠 전 거리 공연 후 우연히 만난 노인의 번호를 찾았다. 한참을 검지로 밀어 올리다 보니 벤치의 어르신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보였다. 이내 노인임을 알아차리고 문자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라고 적다가 괜스레 어색해서 소년은 지우고 잠시 머뭇한 뒤 다시 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거리에서 신앙송하는 사람입니다.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다시 고개를 들어 밖을 보자 아까는 보지 못한 구아바 나무의 우둥지에 팝콘처럼 몽우리를 터뜨린 구아바 꽃이 피어 있었다. 꽃은 열매의 색과는 달리 어두운 가지와 대비되어 더욱 희었다. 사흘이 지나도 노인으로부터 답신이 없자 소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직접 전화로 연락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제안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배려라고 생각한 나의 행동이 상대에겐 무례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 즉시 전화를 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휴대전화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대상이 집중해야 하는 통화를 할 때면 늘 스피커폰 방식으로 하곤 했다. 어려운 상대일 경우에는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 전화기와 거리를 두면 마치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과 비슷해 긴장이 덜하다. 노인의 통화 연결음은 평범했다. 7번쯤 울리자 음성 메시지를 남기라는 기계음으로 넘어갔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소녀는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노인의 목소리를 기계를 통해 듣는다면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았다. 이번 통화 시도는 어쩌면 노인에게 보내는 모스부호 같은 것이었다. 선생님과 연락이 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엄마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언어의 강력한 분출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잔재주와 꾸밈을 몰아내고 마치 자신의 목소리를 위해 쓰인 듯 보이는 문장들, 말하자면 엄마의 감수성이라는 음역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에 알맞은 온갖 자연스러운 다정함이나 넘쳐 흐르는 부드러움을 표현하려고 했다. 엄마는 그 문장들을 적절한 어조로 공략하기 위해 문장 이전에 존재하면서 문장을 구술하게 한, 하지만 단어 자체에는 표시되지 않은 따뜻한 억양을 찾아냈. 소녀는 소리내어 책을 읽어나가던 중 잠시 멈칫했다.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은 낭송을 하기로 시작한 시점부터 줄곧 일기를 쓰듯 매일 하는 습관이 되어버린 연습이었다. 조금 긴 호흡으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미뤄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막 시작한 참이었다. 주인공의 침대 머리맡에서 읽어주는 엄마의 낭독에 대해 주인공이 묘사하는 부분을 읽어나가다가 멈추어 허공을 쳐다보았다. 낭독만 그러할까? 낭송도 그렇지 않을까? 뭐라고 이유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소녀는 한편으로는 복잡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명료해지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책으로 눈을 돌려 다시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천천히 스타카토로 백미 사이에 섞인 기장과 현미를 씹듯 음미하며 읽었다. 그 억양 덕분에 엄마는 책을 읽으면서 동사 시제에서 느껴지는 온갖 생경함을 누그러뜨렸고 반과거와 단순 과거에는 선한 마음이 깃든 부드러움과 다정함이 깃든 우수를 부여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끝나면 다음 문장으로
소녀는 서랍에서 형광펜을 꺼내 들고는 뒤이어 나오는 문장에 밑줄을 긋기 시작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읽어가면서 길이가 다른 문장을 고른 리듬으로 만들었고, 그렇게도 평범한 산문에 일종의 감상적이고도 연속적인 생명을 불어넣었다. 소녀는 이 문장을 끝으로 멈춘 후 감상적이고도 연속적인 생명을 불어넣었다를 3번이나 낮게 읊조렸다. 눈으로만 읽었다면 놓쳤을지도 몰랐겠다는 생각이 들자 소녀는 아찔했다. 책을 덮고 자리에 누우려다 문득 수신된 문자 메시지가 궁금해져 휴대전화를 열어보았으나 노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띵동. 한바탕 여름 소낙비가 그치고 별빛이 쏟아지던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날아왔다. 노인이 보낸 문자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진이었다. 커다란 구름 같은 산이 사진 중앙에 병풍처럼 버티고 있고 알파벳 S자 모양으로 난 왕복 2차선 포장도로는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왼쪽 도로 길 어깨에 세워진 교통 표지판은 등을 보이고 있어서 제한속도 표지판인지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인지 알 수 없었다. 발신인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광고 이미지로 판단해 지우거나 무시했을 것이다. 곧이어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다. 슬로베니아로 이동 중이라네. 귀국하는 대로 만나세. 슬로베니아라니. 동구권 어느 나라 도시 이름 같은 이곳은 어디일까 궁금해서 검색해 보려다 그만두었다. 소녀는 누운 채 나라 이름에 LOVE가 들어있으니 낭만적이겠다는 짐작을 하다가 슬로우는 슬로우를 연상케 해 여유도 있는 곳이겠다는 공상을 했다. 소녀는 언어적 유희를 즐겼다. 다들 코웃음 쳤지만 말장난이 아닌 언어의 퍼즐놀이라고 우겼다. 심지어 거리 공연의 시 라인업을 짜면서 시 제목 끝말잇기로 10편을 이어붙여 완성한 적도 있었다. 외형의 연결은 억지스러울까봐 2편의 시를 연결짓는 이유들을 공연 중 사이사이마다 관객들에게 그럴듯하게 설명하곤 했다. 이럴 때마다 말들은 저들끼리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힘이 있다고 확신했다. 이를 두고 언젠가 언어의 만유인력이라고 일기장에 적고는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다. 그는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일까? 나는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일까? 깊어지는 초여름 밤, 소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 하늘에 뿌려진 별들처럼 앞다투어 떠오르고 있었다. 만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노인에 관한 것들인지 소년 자신에 관한 것들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도무지 그 의문의 경계를 분간할 수 없었다.